국민의힘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 글 올린 이후에 신천지가 대선 경선 당시에 10만, 그리고 그 이후 보면 이제 권성동을 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건진이 서로 주고받았던 청탁 문자 등등의 뭐 윤심은 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통일교로 몇만 해야 돼요, 뭐 몇만이면 좋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전한길 씨가 나 몇만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새를 과시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런 덩어리들이 있으면 뭐랄까 여기서 이제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사실은 그 좀 놀리는 말로 버스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원 체제라는 걸 이제 비판하는 하나의 표현인데 사실은 동원하기 가장 좋은 집단을 하나 꼽으라면은 사이비 종교 내지는 그러니까 그냥 종교 말고 그냥 맹신적인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는 종교 이런 쪽은 동원하기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냥 찍어 그럼 찍는 거고 가입해 그럼 가입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정당 가입도 입당 강요죄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 처벌받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맹신적 맹종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종교 집단에서는 그게 용이해져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집단들과 거래를 했을까? 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내지는 윤석열 쪽에서는 동원 체제로 표를 산 거고요. 그럼 표를 사면 그 종교 집단들도 뭐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들은 이권들 내지는 본인들의 민원성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권력 갖고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넓게 보면 뇌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거래가 저는 충분히 이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얘기는 그 윤석열 후보 만들 때 그때 부분을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폭로를 한 것이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2021년도인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 체제입니다. 그때 3개월이 가입이 돼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책임당원이 1개월로 기한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당비 납부 당원이라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만 당비 1,000원만 내도 투표권을 주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거 신천지 사람들 들어와서 표 행사하게 하려고 기한 줄여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어서 이건 수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 그 달에 11만 정도의 당원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이가 얘기했던 2023년도에 그건 이제 또 당대표 경선 때인데 이거 정당법에 처벌 규정도 있어요.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이것도 또 다른 문제에서 처벌이 되는데, 그때도 권성동으로는 뭐 윤심이 누구에게 있냐, 건진이 그건 권에게 있다. 근데 권성동은 그때 당시에 통일교 뭐 불출마했습니다만은 뭐 300만 표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정당을 둘러싼 사유화의 하나의 도구로 이런 종교 집단들이 동원됐을 가능성, 그리고 이권이 오고 갔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수사를 해서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 지금 사실 새로운 당대표 뽑으려고 국민의힘은 지금 후보들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한길 씨가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후보 검증을 받겠다,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이런 인물들과 합동방송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뭐 처음에는 검토 중이라 그랬는데 거의 출연을 정한 것처럼 3일날 출연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러는 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동원이 쉽다라는 게 아까 제가 종교 집단 얘기했지만 또 극성 그런 유튜브들도 동원 체제는 쉽죠. 왜냐하면 거기도 나름대로의 또 맹신론자들, 뭐 부정선거들 약간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종교 집단 동원하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은 컸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당 대표에 나선 후보들도 결국에는 이제 윤 어게인을 하는 거죠. 윤석열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뭐 전한길이 됐든 뭐 성창경이 됐든 무슨 뭐 이름 나오는 이봉규가 됐든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서 어찌됐든 그 표, 윤석열 옹호표를 갖다가 지금 본인의 당대표 될 때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거 정말 의미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이들끼리도 싸웁니까? 계보가 있죠. 전한길 씨는 소위 말하는 그 뭐 세계로? 거의 소년보계죠. 소년보계고, 그랬더니 이제 전광훈계라는 그 신의 한수. 그렇죠. 신의식. 예. 다르죠.
막 뭐라 그러고 있더라고. 광안파 여의도. 근데 그게 다른데 그 사람들이 딱 하나 일치 단결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한동훈 때려잡자. 요 때는 또 일치 단결해. 요즘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는 또 견해가 달릴 거예요. 또 누구는 써먹자, 누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측도 안 되고 뭐 예측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이제 당 자체가 망해가는 하나의 과정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오늘 출연 몫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일정 있으시다고요? 예. 제 1분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병철 변호사와 이 권태호 실장과는 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31일 오후 2시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뭐 이게 내란 주요 종사 이 지금 혐의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직권남용 위증.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죄증을 무겁게 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질이지. 이게 지금 그 내란 특검이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잘한 것 같아요. 판사가 딱 좋아하는 그 딱 요건대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이 이상민 씨가 행안부 장관인데 내란의 이 주무장관이다. 언론 그 보도가. 근데 요새 한겨레나 경향이 굉장히 좋은 보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내란 수계 밑에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지금 그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주요 임무 했고 그렇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가 왜 주요 임무 이제 넘버 2급이냐? 항상 법률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판사가 영장을 쉽게 해줘요. 이제 개헌법에 보면. 전시사변 비상계엄이라는 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 전시사변인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이제 그런 비상사태는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의도 또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거를 행안부 장관이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런 건의를 안 했다. 그래서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거로 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에 또 보면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소방청을 둔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봉쇄하게 하고 선관위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주요 임무 종사자다라는 법적 근거를 찾은 거지. 그리고 단전 단수도 소방청에다 지시하고 한 거 이것도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래야 판사가 딱딱 법의 요건에 맞네. 그 정재욱 판사가 하는 분이 또 기각하면 어떡하나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기각이 어렵다고 봅니다. 목요일날 영장 실질심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직권남용도 핵심은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법에 어떤 직권이 있느냐 첫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상 소방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직권이 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위법한 거를 남용했다. 단전 단수하라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소방청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위정도 뭐 거짓말한 게 딱 나와 있고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법률적 준비를 포인트를 잘 잡았다. 했구나. 그 이 정도 되니까 뭐 우리가 이제 단전 단수 특히 언론사들 뭐 한겨레 포함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 위증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봤고 그 CCTV 영상이 있어서 그 멀리서 눈으로 이렇게 단전 단수 얼핏 봤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600만 불의 상당히 아니고.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저는 제일 궁금해지는 게 왜 이상민 전 장관 집 압수수색했을 때 뭐 에르메스 가방 안에 뭐 돈다발 들어있었다 그랬던 거 있잖아. 이거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 에르메스 가방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이상민 장관은 이게 그때 당시 내란 당시에 그 혐의 사실도 문제지만 너무 거짓말과 궤변 이거를 너무 많이 막무가내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경찰들이 압수수색한 경찰들이 통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안 알려졌다. 그렇죠. 안 알려졌다. 나중에 알려진 건데 경찰들의 말은 뭐냐면 에르메스 가방 8-9개가 있고 거기에 5만 원짜리 뭉치가 가득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36억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였다. 그렇죠.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였던데 이제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보도한 게 KBS하고 JTBC 첫 보도한 게였는데 그 고소했어요. 1억 2천만 원으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자기는 상식적 수준의 체면 유지비고 수백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이상민 장관 스스로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5만 원짜리가 100장이면 요 정도 될 텐데 이거 한 뭉치면 500만 원이잖아요. 2개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수백만 원이 되고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8개가 되고 그리고 난 몰랐는데 에르메스 가방 하나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네, 뭐 유명한 가방들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경찰들이 봤을 때 이게 가득 차면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에르메스 가방에 5만 원짜리 뭉치가 몇 개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버킨백의 정도 에르메스 가방이 조금 더 커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유명한 가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버킨백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버킨백 한 22개. 아, 그걸 또 넣어봤어. 넣어봤어. 22개. 이게 100장짜리 묶음 이게 들어간 게 22개고 큰 가방은 42개. 여기 버킨백이 25가 있고 이 버킨백 30이 있는데 사이즈가 있어요. 25는 22개, 42는 42개. 그러면 22개가 들어가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억 정도 되는. 그렇죠. 그렇게 2억 정도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하면 이제 이게 한 개에 4억 정도가 들어가면 48이 32. 49, 36. 그래서 36억이라고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상민 장관은 전혀 뭐 거짓말이고 뭐 수백만이고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가방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돈도 어디가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집에 있지는 않을 테고. 그러니까 그렇죠. 벌어진 일들은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상황들은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주목하는 게 12월 4일에 있었다는 그 소위 말하는 안가회동. 그렇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몇면을 보면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넘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연락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박성재 장관이 나중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였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리터치라고 하잖아. 뭘 하나 해놓고 그 뒷감당하려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밤은 자신들 기준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떡할 거야? 라는 자리가 아니었겠냐라는 뭐 당연한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 법률가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법적인 대응을 생각했던 게 아니겠느냐.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행안위에 와서 이상민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다. 그 계엄 선포권은.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행위다 이런 그렇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법적인 그 테두리를 서로 논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 보시면 12월 4일 날은 당연히 비상계엄 이거 진짜 X됐다. 예. 우리가 똥 빨리 치워야 된다 해서 모인 건데 비상계엄 때리기 일주일 전에 11월 26일 정도 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요 멤버가 또 모였어요. 근데 한 명만 달라. 이복형 경감 원장이 또 와서. 그랬죠.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우리 이병철 변호사 이 부분 짚었습니다. 그때는 주가 조작. 그거를 어떻게 덮고 할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안들이 있었으니까. 현안이 있을 때 그때 공통적으로 왔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박성재, 민정수석 김주현이가 왔어요. 그러고 건강원장 이복현이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이 왔고 이제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터지고 이거 큰일 났다 하니까 이제 다 법률가들. 그러니까 단속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상민이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100% 확신하는데 금요일 날 자정 12시 전후해서 빨리 영장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되면 그날 밤 혹은 그 다음 날 새벽이 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단하게 잘 만들었고 지금 특검이. 근데 이상민이는 너무 악질이에요. 너무 늦었죠 지금. 이게 그리고 국회에 와서도 그렇고 그 헌법재판소에 와서 그 거짓말하는 거, 그 얼굴 생긴 거부터 정말로 국민들 폭발하게 만들게 생겼잖아요. 아니, 그 얼굴까지 가버리면 좀 아니 제가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표정을 얘기하거나 그 표정이나 말하는 태도 이런 게 정말 국민들 조롱하는 것처럼. 그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탄핵을 갔다가 다시 기각돼서 돌아오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 퇴임식에서 매 순간순간이 행복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말이 안 되면 이태원 참사 때 그때 이미 잘렸었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랬으면 본인도 지금 차라리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럼 김계리 변호사 옆에서 좀 변호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상민 전 장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무총리 한덕수 그렇죠. 총리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이제 단순 가담자 주요 임무 종사자에 김용현, 이상민, 뭐 한덕수 국무총리 100%고 저는 더더욱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국정원장이 빠지면 안 돼요. 좋대요. 네. 국정원장이 지금 뭐 최상병 어떻게 보면 짜잘한데 지금 불려갔는데 그거는 약간 증인처럼 그렇죠. 내란 여기에 국정원장이 안 움직이고 내란을 일으키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명단. 그렇죠. 홍장원 차장이 아마 지난번에 가서 또 많은 진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국정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언론에 잘 안 드러나지만 청와대 대통령실이 이거를 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기에 몰랐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추경호 그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해제 이런 거 못 들어가도록 뭐 통화하고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코어. 그러면서 이제 또 고기를 다 잡아야 돼. 그래서 그 국가안보실 관련해서 김태효 전 차장 관련해서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이유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내란 특검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안철수 의원을 왜 불렀을까? 뭐 짐작되는 바가 있으세요? 안철수 의원이 내란에서 사실 저때 당시에는 윤석열 쪽하고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12월 3일 밤을 물어보기 위함이 아닐까 제 나름의 생각은 그날 밤 생각해보면 김상욱 의원 혼자 들어와 있었고 나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18명인가가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회의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뭐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요. 특검법 관련해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유일한 그 당시 여당 의원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12월 3일 밤을 물어보기 위한 것인지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막 할 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시했던 그렇죠. 내용들 확인을 위해서일 수도 있는 있겠네요. 것이고 예. 어차피 이제 친윤계는 아니니까. 아무튼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지금 부탁했다, 협조 요청을 했다라는 내란 특검 속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끝으로 뭐 두 분께 딱 한 말씀 정도씩만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최근 이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서 사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이거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C 시화 공장 현장에서 간담회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SPC에서 이틀 뒤에 야간에 하는 일 이걸 3교대로 바꾸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국회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한노위 전체 회의 또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두고도 뭐 시간을 그렇게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대통령 또 언급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마디씩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을 내 밑에 두면 굉장히 편하고 내 위에 두면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지 확 와닿네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군요.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는 저는 조금 전혀 좀 다른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대통령 말씀이 이 어떤 산재 사고 이게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걸 방치하면 그 진짜 어려우신 말씀인데 저는 이제 관련해서 작년 2월 6일 날 윤석열이가
의료 의대 정원 2,000명을 때리면서 의료 대란이 났잖아요. 예. 최근에 다행히 이제 의대생들도 복귀하고 등등 해서 다행히 이번 정권이 잘 어쨌든 수습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10,000명 이상의 집단 학살이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그 소송을 지금도 제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이제 국회에서 정식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 한 달에 최소 500명 이상. 예. 1년 지금 1년 반 정도 지금 그 빅5부터 종합병원의 수술기령이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수술을 못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초과 사망자가 최소 10,000명 이상이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도 본인이 이제 의사니까 최소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안 일으켰으면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일으켜서 뭐 사람 다친 사람 있냐 하는데 10,000명 이상을 죽였다니까 의료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사실은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 자세 중에 자세일 그렇습니다. 텐데 사회적 참사가 있었을 때에 전 정부나 대통령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봐왔던 것이고 말씀하신 그 뭐 의료 대란이라고 불리는 그 상황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의 과정들이나 노동권 행사에 있어서 당시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물연대 관련해서 아니면 건설 노동자 관련해서 보였던 태도. 이태원에 대해서 보였던 그럼요. 이 뭐 건폭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카르텔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보였던 태도들과는 굉장히 상반된 지금 대통령의 모습. 그렇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집에서 일하러 나올 때 내가 일터에 가서 죽을 거란 생각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같은 곳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들여다봐야 된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국무회의가 있었고 모두 발언해서 포스코 ENC 관련된 산재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미필적 고의 등등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하는 어떤 선언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잘 적용돼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뉴스 다이브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부 함께해 주신 우리 이병철 변호사 그리고 우리 권태호 실장 두 분께는 고맙다는 인사 드리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다이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